지난 시간까지는 소득분배의 이론을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4장 21장의 내용입니다. 소비자 행동 모형에서 첫 번째 소비자 선택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세련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게에 들어갔을 때, 또는 은행에 들어갔을 때, 또는 직접 노조에서 이제 사업자하고 만날 때,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선택들을 할 거냐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냐고 할 때 기본적인 답은 이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447페이지에 셋째 줄을 보시면 주어진 예산 하에서 가장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상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하라는 말이 나왔고요. 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을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격에 5,000원을 가져갔는데 7,000원짜리 상품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하에서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고려해요. 초콜릿을 많이 살 건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살 건지는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 하에서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고려해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상품을 구입할 것이다. 이 두 줄짜리 말에 이번 장에 설명될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 설명할 내용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구입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내용.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냥 수요 곡선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었어요. 모든 것들을 수요 곡선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설명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세련되게 살펴보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소비자 선택 이론 틀에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는 수요 곡선에 대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요 곡선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448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먼저 소비자로서 직면하는 마트와의 관계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 설명드릴 주요한 4가지 토픽을 한번 살펴보죠. 실제로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체계하에서 가장 유명한 4가지 케이스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4가지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고급의 미시경제학을 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맨 먼저 모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수요 법칙에 대한 하나의 반문이죠. 수요 곡선이 혹시 우하향하지 않는 수요 곡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은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더 주면 일을 더 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임금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여유를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 공급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자율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겠죠. 아마도 이자율이 좀 더 높으면요,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을 더 할 유인이 생길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직접 쓰는 것보다 저축을 좀 더 할 유인이 생기는데,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좀 쓰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이 과연 실제 저축량 또는 실제 소비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현물 보조를 선호하는가 현금 보조를 선호하는가 하는 내용이죠. 이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보조와 현금 보조 간의 그런 두 가지 비교, 어느 쪽이 선호되는가 하는 내용을 효용 측면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이번 장의 모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갔을 때의 성격은 주어진 예산 하에서 가격을 고려하여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상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이 3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주어진 예산 하에서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주어진 예산 하에서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온 예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콜라와 피자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콜라하고 피자를 소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소비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가정을 해본다면, 이 사람의 소득이 1,000달러예요. 1,000달러이고, 그 다음에 콜라는 하나 2달러이고, 콜라는 2달러이고, 그 다음에 피자는 콜라는 2달러이고 피자는 10달러입니다. 예. 우리나라 가격하고도 비슷하죠. 콜라 한 병, 한 이렇게 페트병 하나에 2,000원, 조금 비싼 셈이고, 어때요? 피자는 어때요? 한 10불쯤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 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그 패스트푸드들 많이 드시는데, 햄버거라든지 이런 가격은 외국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데, 피자 가격은 아직 우리나라가 조금 외국보다 비싼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마도 아직은 햄버거는 들어온 지 좀 오래됐지만 피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쟁도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보면 햄버거 먹을 때는 햄버거 먹자 그럴지 모르겠지만 피자 먹을 때는 그냥 피자 먹자보다 피자헛 가자, 미스터 피자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와 같은 특징 때문에 피자 가격이 조금 높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피자 가격이 조금 앞으로 내리면 좋겠죠. 좀 내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의 선택 가능성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쪽을 피자라고 하고요. 이쪽을 콜라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돈은 1,000달러예요. 1,000달러라면 이 사람이 모든 돈을 다 투입해가지고 만약에 콜라만 마신다면 콜라를 몇 잔 또는 몇 병 마실 수 있겠습니까? 500잔까지 마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사람이 가진 돈 모두를 통틀어가지고 피자를 먹는다면 피자 몇 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마 피자 한 100장 정도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 피자 가격과 콜라 가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콜라를 5잔 포기해야지 피자를 한 장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콜라를 5잔 포기해야지만 피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하나와 같은 이런 관계가 성립될 거예요. 이 관계가 이전부터 이전까지 계속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점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하나의 소비에서의 계약선을 가리켜서 예산선 또는 예산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예산선 또는 예산집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산 계약선 또는 예산선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449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요. 주어진 예산 1,00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 가격 하에서 2달러와 10달러죠. 그래서 주어진 예산과 재화 가격을 고려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점들은 1,000달러를 기준으로 500개, 100개를 이은 이런 직선상의 점들로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와 같은 예산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콜라와 피자 간의 맛교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피자를 더 먹으려면 콜라를 포기해야 되고, 콜라를 먹으려면 피자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서로 상충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생각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고 있는 곡선이 이 예산계약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이 예산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점들 중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과연 사람들의 만족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쪽을 피자, 그 다음에 콜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만족도는 피자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고, 배가 불러서 터질 정도가 아닐 것 같으면요, 콜라도 많이 먹으면 일단 만족도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자도 좋고 이제 콜라도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이 있다는 거죠. 나는 뭐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하고 효용이 같은 점은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겠어요? 이 점을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해보죠. 이 점하고 만족도가 같은 점들을 여러분 구해보라면 어디 있겠어요? 둘 다 많이 먹으면 만족도가 같을 리가 없죠. 둘 다 적게 먹으면 만족도가 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를 적게 먹고 콜라를 적게 먹고 피자를 좀 많이 먹거나 그 다음에 피자를 적게 먹고 콜라를 좀 많이 먹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점과 만족도가 비슷한 점들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만족도가 비슷한 점이라서 그러니까 만족도가 똑같기 때문에 난 여기를 먹으나 여기를 먹으나 무차별하다 또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불러요.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을 여러 개 그렸을 때 어느 쪽으로 갈수록 고생이 높겠어요.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이해가 되죠? 이게 예산선과 사람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무차별 곡선의 형태 중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가리켜서 451페이지 가운데 보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한계 대체율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소비자가 만족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만족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할 때의 교환 비율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소비자들은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콜라 하나와 피자 2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쯤 되면 어떻게 써요? 이쯤 되면 피자를 별로 못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자 하나하고 콜라 많이 하고 바꾸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와 같이 동일한 만족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화에 대한 그런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해서 이것이 한계 대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계 대체율 또는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예산선의 형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산선의 형태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데 비해 가지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만족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형태라든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450페이지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는 설명드렸고 몇 가지는 설명드리지 않은 거예요. 높은 무차별 곡선이 낮은 무차별 곡선보다 선호된다. 말씀드렸죠. 바깥쪽일수록 더 고생 수준이 높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둘 다 먹거나 둘 다 못 먹거나 하는 것은 지금하고 만족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족도가 같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먹고 하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쪽을 덜 먹고 남는 하나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우쪽으로 갈 때 하락하는 형태, 우하향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증명이 쉬워요. 자,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무차별 곡선과 이 무차별 곡선을 보시죠.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B가 있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A와 C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있잖아요. A와 C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A와 B의 효용 수준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A와 C의 효용 수준이 같아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교차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하고 B는 보세요. 동일 무차별 곡선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후생 수준이 같아요. 그 다음 B하고 C도 후생 수준이 같죠.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처음에 가정하고 어떻게 돼요? A, C가 같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가정하고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교차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이제 볼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아마 피자를 못 먹었을 때는 사람들이 피자가 소중할 거예요. 피자가 먹고 싶기 때문에 피자 하나만 주면은 콜라 여러 개를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콜라만 이제 피자만 많이 먹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또 뭐가 먹고 싶겠어요? 콜라를 먹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자를 이미 많이 먹은 경우에는 콜라를 먹기 위해서 피자를 많이 포기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려진 그래프가 453페이지 그림
4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 처음에 6으로 주어졌다가 나중에 1까지 하락하는 형태를 그래프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무차별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무차별 곡선은 사실은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을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돈, 그 다음에 이쪽을 10,000원짜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면 아시죠?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10장이랑 똑같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50원짜리 교과서에는 50원짜리 200원짜리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10,000원짜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 장으로 하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하는 경우나 사람들이 1,000원짜리 10장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걸 만약에 이제 10,000원짜리 잘게 쪼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000원짜리 반하고 1,000원짜리 5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똑같다고요. 금액상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선상의 어느 점을 택하더라도 사실은 만족도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두 재화가 완전히 대체적인 경우, 그래서 완전 대체적인 경우 10,000원짜리 한 장이나 1,000원짜리 10장이나 똑같은 경우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왼쪽 구두하고 오른쪽 구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구두가 버려져 있거나 장갑이 버려져 있는 경우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건데 왜 길 가다 보면은 2짝짜리 구두는 버려진 적이 없고 한 짝짜리 구두만 있겠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2짝짜리 구두가 있으면 누가 들고 가버리면 된다고요. 한 짝이기 때문에 안 들고 가는 거죠. 구두는 한 짝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두는 항상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쪽을 왼쪽,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있어야 되지, 그게 뭐 왼쪽이 하나인데 오른쪽이 뭐 두 개다 이런 경우는 필요가 없다고요. 왼쪽 하나 오른쪽 두 개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개가 정확하게 짝이 지어진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 바로 완전 보완제의 경우입니다. 왼쪽 장갑 오른쪽 장갑, 그 다음에 왼쪽 구두 오른쪽 구두는 완전히 두 개가 숫자가 같아야지만 의미가 있고 한쪽이 많아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완전 대체제와 완전 보완제의 경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런 것과 같이 완전 보완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밥과 국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밥하고 국하고 밥 한 숟가락하고 국 두 숟가락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 차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는 완전 대체계겠어요? 완전 보완제겠어요? 밥 한 숟가락이나 그 다음에 국 두 숟가락이나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비율만 일정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대체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자기는 맥주만 마셔도 아무 기분도 안 나고 소주만 마셔도 아무 기분도 안 나는데 맥주 한 잔에 소주 두 잔을 타가지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 완전 보완제가 되겠죠? 한 잔 또는 한 잔 두 잔 이렇게 비율이 딱 맞을 때만 의미가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경우가 가장 특징적인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55페이지에 보면 효용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지금 효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효용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데 이 만족도가 측정하기 힘드니까 이 만족도를 화폐로 변환시켜가지고 편익이라는 그런 용어를 더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산선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을 알았습니다. 구매력을 알고 선호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도가 극대화된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요.
사람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을 피자라고 하고 이쪽을 콜라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예산선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이런 형태의 예산선을 가지게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선상의 점들만 소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선상의 점들만 소비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만족도는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만족도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한번 여러 가지 점들을 비교를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걸 1, 2, 3, 4라고 했어요. 먼저 소비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소비할 수 없는 점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것은 사실은 U0의 효용을 줄 수 있는 4점이에요. 그렇지만 이 점은 소비할 수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서 배제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 3점은 이 선상의 점은 소비할 수 있다 그랬죠. 소비할 수 있는데 1, 3이라는 것은 U2의 효용밖에 주지 못하는 데 비해 가지고 2라는 점은 U1이라는 좀 더 높은 효용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점 중에 가장 바람직한,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 점은 어느 점이에요? 바로 만족이 극대화된 점은 이와 같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조건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PX, PY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 가격선이에요. 이 가격선이 X와 Y의 가격 비율. 그래서 콜라와 피자의 가격 비율이 각각 10과 2 해가지고 지금 5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 이것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라고 얘기했죠. MRS, XY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최적화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소득의 변화가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의 변화가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내용인데,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림 21-7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림 21-7을 봐주신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전에 이 점을 소비하고 있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이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 소비점도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피자도 조금 더 먹고 콜라도 조금 더 먹자, 이래가지고 이 점으로 간 거라고요.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그림 21-7이고, 근데 때로는 이럴 수도 있다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나는 피자에 이제 한이 맺혀 있다는 거예요. 피자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피자를 많이 못 먹었었는데 이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동안 먹고 싶던 피자를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피자를 많이 먹기 위해서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콜라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피자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피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콜라 소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재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재와, 이런 피자 같은 재화를 정상재라고 이야기하고요. 소득이 늘었는데도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 이런 것들을 열등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열등재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열등재들의 존재는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곡식 중심의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이제 쌀이 예전에는 더 비쌌으니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쌀밥을 먹게 되니까 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히려 적게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던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버스를 안 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자기 차를 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 때 때로는 다른 재화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드는 경우가 실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재와 열등재 비교가 458페이지 위쪽에 각각 normal good, inferior good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가격의 변화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되겠습니다. 가격의 변화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지금은 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죠. 소득의 변화가 소비자의 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의 변화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 그림 458페이지에 21-9를 봐주십시오.
자, 봐주시면 이제 콜라, 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콜라 가격이 하락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콜라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느냐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프를 사실은 이쪽을 콜라를 그렸으면 더 쉬웠을 건데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에 따라서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원래 소비자 만족점, 소비자 최저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콜라 가격이 하락한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죠. 콜라 가격이 하락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예전보다 콜라를 사 먹을 때 더 많은 콜라를 사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콜라 가격의 하락은 예산선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 이동시킬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삐뚤삐뚤하게 보이겠지만 마음씨 착한 분들은 이게 직선으로 보일 테니까요. 직선 형태로 회전 이동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우의 소비량은 이와 같은 경우로 주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와 같은 경우로 주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내용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죠. 간단한 내용 같지만 여기 몇 가지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한 것이 459페이지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고 이야기되는데 결국 뭐예요? 가격 변화의 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고급의 미시경제학에 가서는 슬러츠기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격 효과라는 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슬러츠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 슬러츠기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방정식의 뭐 정의라든지 뭐 그런 증명에 대한 내용보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그런 각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대체 효과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체 효과는 한 재화가 싸졌을 때 싸진 재화를 소비를 늘리는 것이 대체 효과예요. 비싼 재화로부터 값싼 재화로 소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대체 효과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예. 그 다음 소득 효과는 뭔가 하면 물가가 싸지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좀 더 부자가 된 셈이잖아요. 물건들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부자가 된 셈인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재화의 소비를 늘릴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까지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체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재화는 많이 쓰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는 줄이는 효과가 대체 효과예요. 거기에 비해서 소득 효과는 뭔가 하면요, 소득 효과는 가격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재화의 소비를 다 늘리는 것이 소득 효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이 점이죠. 자, 만약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 소득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정상제라는 게 있고 열등제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요금이 내리면 사람들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버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타겠지만 택시를 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은 사실은 정상제를 전제로 한 분석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460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그래서 이것의 합이 총 효과로 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은 그래프를 너무 간단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더 세련되게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재화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할 때요, 한 재화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할 때 그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은 이 사람이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그대로 둔다고 할 때, 단지 X제와 Y제 또는 피자와 콜라 간의 가격 변화를 통해 가지고 효용 수준을 일정하다고 할 때 콜라의 가격 하락만으로서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구생 수준은 그대로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최종점하고 같이 변했죠. 이와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가 피자와 콜라 중에 피자의 소비는 아마도 줄어들 것이고 콜라의 소비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까지가 대체 효과입니다.
이까지가 대체 효과고, 소득 효과는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만약에 정상제라면, 만약에 이것이 정상제라면 이 점으로부터 상대가 기간 일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두 재화의 소비를 다 늘릴 거예요. 두 재화의 소비를 다 늘릴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피자 소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콜라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재화가 정상제라면 가격이 하락한 재화의 소비는 분명하게 늘어나죠. 이해가시죠? 어떤 재화가 정상제라면 가격이 하락한 재화의 소비는 분명하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이 뭐였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수요곡선이란 거죠. 이해하시죠? 자, 이런 내용이 만족됩니다. 근데 이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상제를 가정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열등제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열등제가 된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재화가 열등제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콜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를 줄이는 재화가 열등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재화의 경우에는 분명히 소비를 늘렸을 거예요. 둘 다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가 되면은 가격이 하락한 콜라의 소비는 어때요? 대체효과 측면에서는 소비를 늘리지만 소득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줄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모릅니다. 특히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 중에 소득효과가 더 커가지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가 있다면 이 재화의 수요곡선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소비가 감소한다면 그 경우에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격 하락하는데 수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특이한 수요곡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특이한 수요곡선을 가르쳐가지고 바로 기센의 수요곡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센제 또는 기센의 수요곡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과서 448페이지를 다시 봐주십시오. 교과서 448페이지를 다시 봐주시면 맨 첫 번째 문제, 모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기센의 수요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센의 수요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하지 않는 그런 수요곡선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교과서의 기본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463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기센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수요법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냥 믿을 수 있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이야기되는 것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반드시 늘어날 건가 하는 거예요.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반드시 늘어나느냐 하는 분석인데, 이 분석은 지금 첫 번째 분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 보냐면요, 이런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죠. 이쪽을 여러분 여가시간이라고 하고 이쪽을 소득 또는 소비라고 한번 측정해 보세요. 여가시간과 소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가지고 계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부터 일을 하나도 안 하면 그 시간들은 전부 다 여가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가만 쓰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여가시간에 몇 시간을 포기를 해가지고요. 여가시간에 몇 시간을 포기해가지고 뭐 4시간 일이라든지 5시간 일이라든지 시간당 임금률을 곱해가지고 소득을 얻게 되죠. 이해가시죠? 일을 많이 하면 소득을 많이 얻을 것이고 일을 조금 하면 소득을 조금만 얻겠죠. 이와 같은 예산선을 또 하나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여가시간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소득 또는 소비도 좋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개인의 선택점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졌을 때 대표적인 개인의 노동 공급량은 얼마만큼입니까? 이만큼 시간이 있는데 실제로 논 시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인 이만큼의 길이가
실제로 노동 공급에 약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10시간 시간이 있는데 4시간 일해서 뭐예요? 8시간 놀았으면 나머지 4시간 일한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임금률이 상승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임금률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임금률이 상승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지금 원래 제가 그래프를 좀 가파르게 그렸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힘들어지긴 하겠는데요. 임금률이 상승한 경우는 1시간 일할 때 1,000원 받다가 2,000원 받는 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선이 이렇게 좀 더 가파라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가파라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의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살펴봐야죠.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소득효과,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나눠갖고 설명하는데, 맨 먼저 대체효과는 효용 수준이 일정할 때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싸진 재화. 이제는 여가 한 단위가 예전에는 1,000원이다가 이제 2,000원이 된 거죠. 여가는 비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의 소비를 아마 줄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아마도 여가 소비량을 줄이고 예전보다 일을 더 하려고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대체효과예요. 그래서 대체효과에 의하면 여가 소비량을 줄이고 사람들이 일을 좀 더 합니다. 그런데 소득효과라는 것은 사람들이 임금률이 높아지니까 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소비와 좀 더 많은 그런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한다고요. 이해가시죠? 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는 사람들이 좀 더 놀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소득효과는 오히려 노동 공급을 감소하게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률이 상승하는 경우에 노동 공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특히 실증조사 연구에 의하면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노동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그 유명한 후굴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렇게 후굴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여러분들 주의하시려면 정확하게 이 점은 어떤 점이겠어요? 노동 공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일치하는 상황이고, 늘어나는 점은 뭐가 더 큰 상황이에요? 대체 효과가 더 큰 점들이고, 줄어드는 점들은 어때요? 소득 효과가 더 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여러분 답을 찾으셨죠? 두 번째 물음이 뭐였나 하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일관적인 효과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저축이 증가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모형도 여러분 좀 더 세련된 모형을 사용하셔야 답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이 반드시 증가할까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자율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형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을 젊어서의 기간과 나이 들어서의 기간으로 한번 나눠가지고요. 이쪽을 C0, 젊었을 때의 소비 수준. 그 다음에 이쪽을 C1 해가지고 나이 들어서의 소비 수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50개도 좋고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10만 불로 돼 있죠. 10만 불로 이렇게 측정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떤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젊어서 다 쓰면 10만 불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만 불 다 쓰지 않고 1만 불 정도를 저축을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1만 불을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1만 불에다가 이자를 합한 만큼을 돌려받습니까? 이자를 합한 만큼을 돌려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제 예산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내가 만약에 소비를 하나 안 하면 다음 기간에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 1 플러스 i의 이런 기울기를 가진 그런 예산선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젊어서의 소비도 좋고 나이 들어서의 소비도 좋기 때문에 젊어서의 소비도 좋고 나이 들어서의 소비도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점이 소비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점이 소비된다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떤 결과를 한 겁니까? 젊어서 벌 10만 불의 소득 중에 이만큼은 금기에 쓴 거고 금기에 쓰지 않고 남겨둔 이만큼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의 저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축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과서에서 물으면 이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게 변할까? 이 앞에 살펴본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이 기울기가 1 플러스 i에서 i가 상승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기울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산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예산서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먼저 이 효과를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나눠보자는 거죠. 이 두 가지 효과에서 먼저 대체 효과는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효용 수준이 일정할 때 좀 더 의미 있어진 대체 효과, 저축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저축을 좀 더 하려고 한다는 효과가 기울기가 이렇게 갈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효과, 저축을 늘리는 효과죠. 저축을 늘리는 효과로 작용하는 것이 대체 효과고요. 두 번째 효과는 뭔가 하면 이제 예전보다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면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경우에 금기의 소비나 다음기 소비를 다 늘리고 싶다. 그러니까 좀 더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면 사람들이 더 쓰고 싶다는 효과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소득 효과는 오히려 저축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이자율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저축이 반드시 늘어났느냐 하면 그런 거는 아니란 거예요. 이해하시죠? 저축은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에 저축은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결론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자율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저축을 늘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부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태를 후불 저축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저축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저축이 증가하냐는 물음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자율 상승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쓰고 싶어서 저축을 줄일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펴볼 내용들은 사람들은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할까 하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사회보장 지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보장 지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할까 하는 것도 역시 예산선에 대한 그런 분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을 교과서하고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죠. 이쪽을 식품이라고 하고 이걸 그 외 상품 이쪽 식품 그 다음에 그 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원래 조은이라는 사람의 예산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 만약에 정부가 이 조은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은에게 돈을 준다면 이와 같은 점을 소비하고 있던 조은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거를 살 수도 있고 식품을 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점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의 소비 가능 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 집합은 기울기는 일정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간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줬는데 이 친구가 밥을 안 사 먹고 술을 사 먹으면 어떡하냐? 또는 이 사람이 밥을 안 사 먹고 마약을 먹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식품 교환권을 줬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식품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식품 교환권을 줬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이 사람의 소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소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건 못 사죠. 마약, 술은 못 사고 식품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점들에서 각각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까지 가가지고 이 점은 될 수 있지만 이 바깥쪽의 점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선택 가능한 점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까까지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여 내려오는 형태가 돼요. 이해하시죠? 그럼 결국 두 가지 차이점은 이 점입니다. 이 바깥쪽의 삼각형의 형태가 될 것이고 이 바깥쪽 삼각형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조은이라는 사람이 아주 건실한 사람이라서 정부가 돈을 준다면 식품도 사고 다른 것도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양자의 경우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존이라는 사람이 돈만 주면 그냥 어때요? 마약을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식품을 이런 사람이 이제 마약을 많이 먹으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정부의 푸드 스탬프로 지급한 식품 교환권으로 지급한 정책이 어때요? 밥을 좀 더 많이 먹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부가 어떻습니까? 밥을 더 먹게 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을 대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존은 아마도 밥을 먹은 경우가 마약을 피운 경우보다 만족도는 적을 거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보조라는 것은 정부의 의도를 수용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의 그런 후생 감소를 대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마도 똑같은 금액을 준다면 현금 보조를 현물 보조보다 더 좋아할 거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만 원을 드릴까요? 아니면 3만 원어치 책을 드릴까요? 3만 원이 좋으시겠죠? 자, 그와 같이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보다 낫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보편적인 명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 은유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소비자 선택 이론을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급의 이론을 살피시든지 거시경제 이론을 살피시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고급의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